일본 부동산 폭락, 지금의 한국과 닮았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부일체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어떻게 한국과 닮아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집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말들이죠. 자,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같은 시점은 아니지만 시간차를 두고 서로 기사화되었던 문구입니다. 1992년과 2018년의 일본과 한국인 것이죠. 자, 한국과 일본 부동산 시장은 참 닮은 점이 많아요. 우선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우리나라 현재 2018년 최근 부동산 급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모두 경기를 회복시키려 그 금융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부동산 버블과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상당히 이어진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부채형 부동산 화랑이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일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융 대출 규제,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기사를 보는 것 같죠. LTV 이런 건요. 그리고 보유세 도입. 일본에는 지가세라고 해서 보유세를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는데 2018년에 강화가 되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일본 같은 경우도 저금리로 가다가 1992년 무렵하여 금리 인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1.25% 이렇게 하고 있죠. 1.25, 1.50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일본과 굉장히 닮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앞으로 있을 일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역 수지 악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국가의 부양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좋죠. 특히 미국과 중국 쪽으로 반도체가 GDP의 25%, 30%를 차지한 만큼 사실 반도체로 인한 경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년 정도 2%대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무역 반도체로 인한 무역 수지가 좀 악화가 된다. 특히 요즘에 반도체 쪽에는 D램이 가격이 빠지고 있고 랜드 플래시 이런 것도 가격이 빠지고 있고 해서 반도체 위기론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그리고 땅값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5년 기점으로 해서 237%나 올라갔고요. 주가가 올라갔죠. 주식이. 그리고 현재로는 약 40% 정도가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점에서 제일 저점으로는 약 60% 가까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땅값이나 주택 지수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이제 가빠르게 오르다가 1992년도에 가장 고점을 찍은 다음 지금 빠진 상황인데 다시 조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대로 빠졌을 때는 65% 정도 빠졌습니다. 65.8% 고점 대비. 그래서 약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는 조금 다시 반등을 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고점 대비. 자, 일본과 한국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볼게요. 그 일본의 고령화가 있었는데요. 그 1992년도를 기점으로 주택 가격 지수가 빠지게 되고요.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역시나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최초로 빠지고요. 그 2030년에 보면 지금 대비 한 70% 정도가 빠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는 노동력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줄기 때문에 그 주택 시장에서는 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고령화를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볼게요. 그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이고요. 그 파란 부분은 고령화로 가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이 그 경제 인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도 1991년도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자, 한국을 보면 더 빠른 고령화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그 15%를 넘어서는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시점은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최고령화 사회로 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예측하는 바로는 약 9년 정도 후면 최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가 이제 경제 인구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우연일지 불행일지 모르겠지만 1991년과 그리고 2017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기 바로 전년도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똑 닮아 있죠.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볼 때는 그 일본은 2%의 저금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한국은 현재 1%, 1점대이죠. 지금 보면 1.25%이고 동결을 했는데 9월이나 12월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1992년도에 일본에서는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그 실질 금리로는 0%였습니다. 물가 인상 대비 금리가 오르는 폭이 똑같기 때문에 0%대의 금리였고, 그 93년도부터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199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약 1년 만에 4% 정도 올려서 6%대의 금리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가 이제는 3%까지 내년에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금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기 때문에
3% 이상의 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일본과 2018년, 2019년에 한국은 비슷한 점이 또 금리적으로도 비슷하게 보여지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 침체입니다. 자, 일본의 경기 침체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G5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그 무역 흑자가 일본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 선진국에서는 그 엔화의 평가 절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의 평가가 1달러에 250엔 하던 것이 150엔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적은 엔으로 달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엔화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무역 수지에 굉장히 악화가 옵니다. 왜냐면 내가 판 금액이 그 자국인 돈으로 바꿀 때 적은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때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저금리로 갔고 저금리인 동시에 그 건설업을 굉장히 부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수와 건설을 같이 보고 굉장히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한국의 경우도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3년간의 2% 초반에서 2018년에 2.8%에서 2.9%를 보고 있는데 2019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그 채용적인 부분으로 보면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그 채용 지수고요. 그리고 그 고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40대 고용 지수의 경우는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고용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를 보는 전망은 어둡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2%의 경기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한풀 꺾이면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디램 가격이 꺾이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소비자 물가인데요. 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없다는 것은 경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1990년대 일본을 보면 3.3%의 그 소비자 물가가 95년도에는 0.5%까지 감소하는,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2011년도에 4%이던 것이 점점 그 소비자 물가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저금리고, 저금리면 시중에 그 유동성이 많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인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흐르지 않는다, 소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 금고에 있고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이고, 그 뜻은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디플레이션은, 그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걸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자전거 바퀴 같은데. 그런데 그 통화량을 이제 시장에 넣는 거죠. 그러면 팽창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통화량을 넣는데 빠지는 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람을 넣어도 계속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비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닮아있죠. 자, 일본의 부동산 폭락과 한국은 매우 닮아있는 형태입니다. 그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저금리 기조도 그렇고 이제 저금리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 그런 부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골에 가면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붕괴는 없다 이런 말은 이제 믿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현재는 13.8%이고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이미 이제 진입을 했어요. 14%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줄기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도 점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노령화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급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일처럼요. 자, 그리고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굉장히 화랑이고 상승 시기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뭐 버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버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버블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살이 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살이 쪘다라는 거고, 내가 살이 너무 빠졌나? 하면 진짜 살이 빠진 상태인 거죠. 과도한 부동산 거품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출 규제, 그리고 거품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짧게는 10년 또는 20년 가량의 일본 경제를 이제 부진으로 몰아넣었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일본의 부동산 폭락과 한국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유사한데 그 똑같은 방향으로 갈지 다르게 갈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게 갈 수가 있겠죠. 그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 그 정책에 의해서 또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경기 활성화의 여부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과 경기 활성화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일본 부동산 폭락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크나큰 위기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폭락은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한번 조정이 오면 그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얼만큼 오고 그런 내용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본의 그 거품 경제가 우리나라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부 일채였습니다.